이번 FOMC 회의는 여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았죠. 일단 40년 이래 최고치까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또한 추가적인 물가 상승까지 야기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아버지와 함께 FOMC QT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 대충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QT에 대해서는 굳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파월의 발언에서 드러났어요. 파월은 우리는 다음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개시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금리와 대차대조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시장과 경제의 폭넓은 맥락을 유의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 범위인 2%로 돌아가는데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회의도 끝이 났고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를 다시 모셔서 연준 회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QT 양적 긴축이 아직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QT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 QT에 관련된 영상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이, 마법은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 화장실에 있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참나. 아무튼 아버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생각한 대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번에는 뭐 금리 같은 것은 뭐 그렇게 내 관심사항은 아니었어. 어차피 금리 올릴 거다라는 거 전 세계 국민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그보다는 이제 QT를 언제 시행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생각대로 된 것 같아, 그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이 QT를 추가 긴축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금리 인상도 부족해서 또 다른 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심각하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QT는 결국에는 악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가 다행히 올랐어. 일단 뭐 QT에 대해서는 시장 기대치가 거의 없었어. 7월 이후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발표하니까 어때? 없던 악재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잠시 움찔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 QT를 하겠다라는 거 발표를 하자마자 상승을 한 1% 정도 하고 있었던 그런 증시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악재로 잠깐 생각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수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줘봐. QT가 왜 잠깐이나마 악재로 작용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사람들은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그거를 경기 침체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지. 오랜 경험 때문에 금리 역전이 생기면 소비를 줄이고 긴축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실질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단 말이지. 연준은 그런 나쁜 생각이 시장에 깃들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QT를 서둘러야 했다고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잘했어. 실제로 이제 지난 70년 동안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을 때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야.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다 하면 그 앞전에 반드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상태가 있었다라는 점이지. 워낙 이런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경기 주체들은 누구나 금리가 역전되면 이제 곧 침체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파월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었죠. 했었지. 물론 한 주 만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일단 FOMC 회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 다만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 확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 크진 않다. 지금 모든 징후들을 보면 미국의 경제는 무척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한마디로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은 미국 경기에 그렇게 특별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랬었지.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말을 바꿔버렸어.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라는 게 뭐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크게 틀어진 게 있다는 얘기야. 수컷 곰하고 암컷 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대?
보통은 덩치가 크니까 수컷곰이 이기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암컷곰이 이길 때가 있어. 새끼가 있을 때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대상이 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거든.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곰한테는 아무리 수컷이라도 못 당하는 거야. 지금 딱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 같아. 사실 누구도 이게 지금 거의 1대 10 이상의 싸움이잖아. 러시아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끌 줄을 누구도 알지 못했어.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파종식이라는 거야. 진짜 한 1, 2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파종 시기가 사실 4월부터거든. 파종을 못하면 곡물가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어. 진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밀 같은 것들 생산지인데 여기서 만약에 파종을 못해서 밀 생산이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감히 진짜 생각이 안 될 정도지. 그러면 그 파월이 일주일 만에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가 이 곡물 때문이구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러시아는 세계 비료의 5분의 1 정도를 생산을 하는 맞아, 걸로 맞아. 알고 있고 곡물이 국제 소비자 물가에서는 또 14%나 맞아. 차지하고 에너지 가격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 내외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단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또 그마저도 미국은 에너지에 굉장히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영향이 없었단 말이지. 그렇지. 대충 감이 잡히지. 파종 시기는 막 다가오는데 전쟁은 안 안 끝나. 끝나.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파월이 생각을 바꿨구나. 잘 봤어. 그거야 바로. 파월은 요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식의 광범위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근간에 보지 못했다. 1월 달에는 꾸준히 금리를 올리겠다. 베이비 스텝 25베이스 포인트 꾸준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번 그 발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금 신속하게 가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건 그러니까 다음번 금리 인상 5월 달에는 50베이스 포인트씩 껑충껑충 빅스텝으로 뛰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악재는 앞으로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가? 곡물가 말고는 사실은 뭐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면 돼. 뭐 한 가지 좀 있다면 푸틴이 뭐 화학무기나 아니면 전술핵 같은 거를 사용한다라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회사들을 국영화시킨다. 푸틴이 그냥 다 먹어버린다. 그래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남아있다고 보면 될 거야. 그게 사실 뭐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고 세계 2차 대전 때도 사람들은 주가가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가는 올랐었거든. 그러니까 전쟁이 초기에만 좀 심리를 위축시키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가는 점진적으로 늘 올라왔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보면 돼.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3월 전후로 지수 저점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근거로 금리 인상의 개시 시점을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수는 빼따꽁플리라는 말 알지? 빼딱 꼼플리 알아요. 이미 일어난 사실로 간주를 하고 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나봤자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텔라니. 어떤 악재가 있다고 이 악재가 딱 릴리스되는 날이 이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봐. 그러면 이게 딱 악재가 딱 릴리스되는 날까지 주가가 안 빠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빠질까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그렇지. 연준이 지금 7번 정도 이상 금리를 올해 안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알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때마다 쫌쫌다리 이렇게 빠질까요? 아니죠. 먼저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7회 금리 인상분은 미리 다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지. 지금 시청자들 다 알고 계시다고. 금리 올리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으셔. 지금까지 모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처음에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 주가가 좀 빠졌다가 막상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거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했었단 말이지. 1965년 이후로 금리 사이클이 몇 번 있었잖아. 근데 그 금리 사이클이 딱 시작되고 나서 1년 후에 딱 재보면 시작된 날로부터 약 평균적으로 8% 정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65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금리 인상 사이클 평균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금리가 딱 인상되기 시작하고 나서 주가 고점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더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3년, 뭐 5년 이후부터는 주가가 또 하락한다는 얘기인가? 그건 또 왜지?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1년 안 돼서 떨어진 적도 있었어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일반적으로 그랬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무튼 연준은 일반적인 스테이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일단 중립금리까지는 올리려고 해. 잠깐 여기서 중립금리를 뭔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아니에요.
중립금리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경기 완화적도 아니고 긴축적도 아닌 중립적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기업들이나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정도의 금리 수준 정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아. 근데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중립금리 수준보다도 높여서라도 그 경기 과열 혹은 인플레를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거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중립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것도 아빠 책에서 본 것 같아. 그 경기의 4개 그렇지, 부분에서 거기에 또 나와. 본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5%인 회사가 5%가 넘는 금리를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금리가 한계 금리에 오면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로부터 조정이 시작된다. 그렇지. 맞죠?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 연준 내에서 대표적 매파로 불리는 블라디 얘기하려고 네, 그러는구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연준이 물가 안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금리를 12차례 올린 것과 다름이 없게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FOMC 회의는 이제 6번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마다 통상적 수준인 0.25%포인트의 2배, 0.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사실상 한 번에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일단 앞서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제롬 파월도 화요일 새벽에 조금 더 강력하게 50베이스 포인트씩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했단 말이지. 그의 발언으로 추정해 봤을 때 5월은 물론이고 6월까지도 50베이스 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 하지만 너무 극단으로 벌어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제껴놓고 보는 것도 괜찮아. 비둘기파나 매파. 그렇지. 비둘기도 너무 비둘기, 매파도 너무 매파. 매파. 요건 좀 이렇게 익스트림 밸류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을 좀 커트해놓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뭐 난 점도표 그렇게 워낙 잘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 FOMC 회의 때 점도표에 나타난 올해 말 금리 수준은 대략 1.9% 정도로 평균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연준 의원들의. 그러니까 이번 3월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모두 다 올리는 정도. 요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야. 근데 1994년에 금리를 빠르게 인상시켜서 물가를 잡았던 전적이 있잖아. 맞아. 1년 동안 뭐 거의 50베이스 포인트씩 계속 올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 비용 상승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물가는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감히 평생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블라드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어. 하지만 약간 좀 불만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야. 일단 그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들도 많아. 뭐 예를 들면 지금 25베이스 포인트씩 올리는 것은 인플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해. 이수 혹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의 그 차이를 아나? 시기 있죠. 그렇지. 얘기해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죠. 그래. 그러면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1% 올렸다고 보자. 근데 연준이 0.5% 금리를 올렸어. 요건 명목금리지. 그럼 실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0.5% 떨어졌다라고 보자라는 거야. 이거는 오히려 경기 부양적인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가 또 틀린 부분도 있어. 1994년도라면 상당히 경제 스테이지가 굉장히 좋았던 때야. GDP가 막 팽창할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10% 늘었다고 한번 해보자. 매출이 10% 늘었는데 한 1% 금리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그 데미지가 크진 않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랑 과거랑은 좀 경기 사이클이 많이 달랐다는 맞아, 많이 얘기인 틀리지. 거잖아. 지난달부터였지 아마 실질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 실질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금 상승률보다 인플레 상승률이 더 앞서 나갔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지. 게다가 우크라이나 문제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시기에 그의 주장대로 무조건 뭐 성큼성큼 50베이스 포인트씩 끝까지 올리다 보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아빠 생각은 뭐냐면 무작정 50베이스 포인트 성큼성큼 가는 것보다는 QT를 조금
조금 네. 병행시켜서 보폭을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략 800억 달러씩 QT를 5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올해 말까지 약 한 6,400억 달러를 흡출시킬 수가 있잖아. 그것만 가지고도 한 32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게 되면 현재 경제 체력상 좀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QT랑 잘 병행을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적어도 한두 차례는 줄일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32베이스 포인트로 충분할지 잘 모르겠거든?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한다면 계속 800억 달러씩 흡출을 시키면 약 한 1억 6천만 달러까지 흡출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80베이스 포인트야. 그러면 50베이스 포인트씩 껑충껑충 뛰어갈 거를 두 번만 뛰어도 된다는 얘기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가 2.8% 정도 되더라고. 터미널 레이트. 어. 요것도 설명하고 다 가야 아죠. 될 아닙니다. 터미널 레이트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단계의 금리 수준을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 계속 올리다가 결국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금리 상승 때의 고점 금리를 말해요. 계속하세요. 근데 우리 무슨 얘기했었지? 아 맞아. 요번에 점도표 뭐 무조건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연준 의원들이 15명 의원들이 생각했던 점도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3% 전후가 거의 터미널 레이트로 보면 될 것 같아. 미국 경제 주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 BBB 그룹 정도 되거든. 그 BBB 그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스프레드가 지금 한 2.1% 정도 나오니까 대략 5% 전후가 될 거라고. 5% 전후의 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 예전에 그보다 훨씬 더 금리가 높았거든. 다 따질 것 없고 중립금리보다 아래에서는 그냥 흔들릴 때마다 매수한다. 흔들릴 때마다 매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오늘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는 25베이스 포인트로 결정이 되었어요. 매 회의마다 금리를 25베이스 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지만 화요일 새벽 파월의 발언 이후 50베이스 포인트 인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입니다. 아이 그 바닥 너무 아니에요? 과격하시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극단적이다. 내가 좀 수정을 좀 해줄게. 거의라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일단 금리하고 관련된 악재는 90% 이상 반영이 되어 있다. 그 얘기한 거야 나도. 이 세상에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뭐 그거 알고 싶으면 일단 그거 알고 싶으면 일단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방을 언제 빼는지 그걸 나한테 먼저 알려줘야 돼. 그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추가적인 악재가 여기서 더 개입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미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물리더라도 매수를 천천히 해도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하세요.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나빠져서 국제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는다면 대략 6에서 7회 인상이 적절한 수준이고 또한 이번 회의에서 QT가 차기 회의인 5월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여준다는 측면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을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봐야 합니다. 이건 괜찮죠? 하단해라. 자, 오늘도 아버지를 모시고 FOMC 회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유익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 내가 먼저 할 거야.